애 낳는 게 무슨 대단한 유세냐. 어딜 감히 시어머니가 눈을 서슬퍼렇게 뜨고 있는데. 방구석에 드러누워 있어? 당장 기어 나와서 갈비 핏물 빼고 잡채 무치고 전 부쳐. 우리 때는 배가 이만하게 불러도 시부모 밥상 다 지어 바쳤어. 임신 36주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친척 40명 불러놓고 만삭인 저한테 칠순상을 차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은 발로 부엌에 서서 갈비찜에 잡채에 전해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남편이란 사람은 네가 좀 잘해라 이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날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칠순 당일 아침 친척 40명이 하나둘 도착하는데 부엌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요. 시어머니가 알치마 두르고 주방에 섰는데 밥솥도 못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그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어떤 개망신을 당했는지 지금 들려드릴게요. 산부인과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손에 쥔 진단서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36주, 혈압 수치가 위험 구간에 걸쳐 있다는 내용이었죠. 담당 선생님은 진료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지금부터는 절대 안정이에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무리하면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 1층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데 카드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 전 3년 동안 회계사무소에서 번 돈은 결혼 준비에 다 들어갔고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둔 뒤로는 병원비 하나도 남편 카드를 써야 하는 처지였죠. 수납 직원이 카드를 받아가는 동안 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빼곡하게 적힌 종이 2장이 펼쳐져 있었죠. 한 장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줄줄이 적힌 명단이었고 다른 한 장은 음식 이름이 가득 적힌 메뉴 목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시어머니가 명단 위에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윤서야, 내가 이번 달 28일에 칠순이다. 여기서 잔치를 할 거니까 네가 상을 차려라.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혈압이 많이 올라서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하라고. 안정은 무슨 안정? 임신이 병이냐?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준비만 하면 된다.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리하면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대요. 밖에 괜찮은 식당 예약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케이터링 같은 걸로.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식당이 뭐야 식당이. 며느리가 직접 차린 상이어야 체면이 서지. 이미 다 연락했어. 친척들한테 28일 우리 집이라고 다 말해놨다. 저는 명단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이름이 40개가 넘었죠. 친척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자재 유통회사, 지금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아가는 그 회사의 거래처 사장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자리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저녁에 퇴근한 남편 기태에게 진단서를 내밀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칠순 잔치를 집에서 하겠다고 내가 40명 넘는 상을 차리래. 기태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칠순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만 참아.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안 된다고. 진단서 좀 봐. 기태는 진단서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네가 좀 잘해.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면 금방 끝나.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진단서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이 종이 한 장을 읽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시누이 정란이 아이 둘을 양손에 매달고 서 있었습니다. 언니 잔치 메뉴 봤는데 갈비찜이 빠졌더라. 잡채도 넣어야지. 고모부가 갈비찜 없으면 서운해하실 거야. 정란이 아이들을 거실에 풀어놓고 주방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찬장을 열고 그릇을 하나하나 꺼내 살피더니 혀를 찼죠. 그릇도 이것밖에 없어. 40명이 넘는데 이걸로 어떻게 해. 식탁보도 이게 뭐야. 낡아서 못 쓰겠다. 언니가 알아서 좀 사다 놔. 정란아, 나 지금 만삭이라 장 보는 것도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란이 거실에서 소파 쿠션을 빼는 아이를 잡으러 뛰어가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애들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 언니. 메뉴 추가하고 그릇 좀 맞춰놔. 응. 정란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배를 감쌌습니다. 배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쳤죠. 그날 오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친구 두 분을 집에 부르셔서 차를 마시고 계셨죠.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칠순상 직접 차린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그래. 내가 복이 있지. 어머나 만삭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는 잘 들어왔어.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체면을 세우는 도구, 딱 그것이었죠. 가슴 한가운데가 싸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엄마, 시어머니가 칠순 잔치를 집에서 하신대. 내가 40명 넘는 상을 차려야 해. 친정엄마가 한참 아무 말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야, 너 만삭인데 그걸 어떻게 해? 몸은 괜찮아. 괜찮아, 엄마.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안 되겠으면 언제든 와. 알았지.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돌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마트 카트를 미는데 카트 안에 쌓이는 식재료만큼 발목이 부어올랐죠. 소갈비 5근, 잡채 재료, 전 부칠 부침가루와 각종 나물, 해물탕 재료까지. 장바구니 4개를 양손에 나눠들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주방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숨이 찼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부엌에 섰습니다. 부은 발을 질질 끌며 밑반찬을 만들고 잡채 당면을 삶고 나물을 데쳐서 무쳤죠. 기태는 야근이라며 매일 밤 11시가 넘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오셔서 국물을 한 숟갈 떠 맛보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싱거워. 다시 해. 저는 대답 대신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치 3일 전 마트에서 남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물탕에 넣을 조개를 고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죠.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배 아래쪽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개 봉지를 놓치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죠. 괜찮으세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제 등을 잡아주셨고
마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일어나지 못했죠. 직원이 부축해서 마트 밖 벤치까지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장은 다 봤어. 저는 빈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트 바닥에 놓고 온 조개봉지가 떠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치 이틀 전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동그랑땡을 뒤집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윤서야, 고모부가 해물탕 좋아하는 거 알지? 해물탕도 넣어라. 저는 프라이팬 위에 올린 전을 뒤집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메뉴가 벌써 10가지가 넘어요. 저 혼자 이걸 다 하기가. 시집와서 칠순상 하나 못 차리면 뭘 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해. 시어머니가 주방을 나가시며 등 뒤로 내뱉은 말이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우리 시어머니도 모시고 갈게.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고기를 못 드시거든. 채식 메뉴 따로 좀 해놔. 정란아, 인원이 또 느는 거야.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언니가 다 해놓으면 나 당일날 가서 세팅 도와줄게. 걱정 마. 정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메뉴 목록을 다시 펼쳤죠.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모듬전, 나물 5가지, 불고기, 해물탕, 잔치국수, 배숙, 떡. 40명이 넘는 인원에 이 메뉴를 혼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밤에 기태가 들어왔을 때 부엌 의자에 앉아 발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일에 반차라도 내고 일찍 좀 와줘. 나 혼자 못해. 기태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미팅 있어. 점심쯤 올게. 점심이면 손님들 다 오고 난 뒤잖아.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편해. 좀만 참아. 기태가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은 발목 위에 손을 얹은 채 부엌 불빛 아래 한참을 앉아 있었죠. 잔치 전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남은 메뉴를 확인하니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제 시간에 상을 차릴 수 있었죠. 저는 부은 발목을 질질 끌며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셔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잡채가 이것밖에 안 돼. 40명이 먹을 양이 이거야. 전도 3가지밖에 안 부쳤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발목은 자기 발목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입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만삭이에요. 몸이 정말 힘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탁 닫으시더니 목소리를 한껏 높이셨죠. 애 낳는 게 유세냐? 나는 너 나이에 시아버지 환갑상 차리고 그 다음날 논에 나갔다. 얼른 차려. 시어머니의 고함이 좁은 아파트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를 때리는 순간 3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명절마다 혼자 차린 상, 출산 준비는 뒷전이고 시댁 잔심부름에 끌려다녔던 날들,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는 남편.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자정이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자국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체면을 세워주는 하나의 기능이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넣어둔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속옷과 외출복 몇 벌을 넣었죠. 새벽 2시 전화기를 들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잠에서 깬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 지금 가도 돼.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와, 문 열어놓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든 음식들이 반찬통에 담겨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갈비찜 양념이 밴 고기, 버무려 놓은 잡채, 부쳐놓은 전들.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 캐리어를 세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새벽 어둠 속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죠. 칠순 당일 아침 저는 친정집 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친정엄마가 깔아준 이불 위에 누운 게 엊그제 같은데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죠.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꿔놓은 채 이불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방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일어났어. 미역국 끓여놨다. 나와서 먹어. 엄마, 나 좀만 더 누워 있을게. 그래, 천천히 나와. 친정엄마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배를 감싸 안고 눈을 감았죠.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무음으로 해놓은 전화기 화면이 계속 밝아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지만 저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미역국 그릇을 쟁반에 올려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밥 여기서 먹어. 일어나 앉기만 해. 저는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미역국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데 국물이 목을 타고 따뜻하게 내려갔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일주일 내내 음식을 만들면서 정작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천천히 먹어. 더 끓여놨으니까. 친정엄마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제 부은 발을 담가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는 손이 느껴졌죠.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텅 빈 거실과 현관에서 사라진 제 신발을 발견하셨겠죠. 제 방문을 열어보셨을 때 옷가지와 캐리어가 없어진 것을 아셨을 거예요. 냉장고에는 반만 완성된 음식들만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기태를 흔들어 깨우셨겠죠. 기태가 제 전화로 수십 통을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전화기는 이불 밑에서 무음으로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으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현관에 신발이 줄지어 늘어서는데 주방에서는 아무런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겠죠.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셨겠지만 평소 부엌일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정난이 헐레벌떡 도착해서 주방에 들어섰겠지만 정난 역시 요리를 할 줄 몰랐겠죠. 둘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이에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을 겁니다. 기태가 주방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근처 식당마다 전화를 돌렸겠지만 주말 점심에 예약도 없이 40명 가까운 음식을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배달 음식이 조금씩 도착했겠지만 40명에게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잔치상이 아니라
야식 테이블 같은 풍경이었을 겁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며느리는 어디 갔느냐는 질문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고 둘러대셨겠지만 만삭인 며느리한테 이 큰 잔치를 맡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 분위기가 금세 싸늘해졌겠죠. 시어머니의 친동생이 시어머니를 주방으로 데려가 작은 소리로 추궁했을 거예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이걸 다 시켰느냐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잇지 못하셨겠죠. 잔치는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배달음식 몇 그릇과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대충 꺼내 놓은 것이 전부였겠죠. 친척들은 일찍 자리를 떴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차려지지 않은 빈상을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죠. 친정집 안방에서 친정엄마가 차려준 미역국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근 발이 부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았죠. 친정엄마가 수건으로 제 발을 닦아주며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푹 자. 응, 엄마. 눈을 감으니 숨이 편했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죠. 밤이 되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무음을 해제하니 알림이 쏟아졌죠. 기태 부재중 전화 47통, 시어머니 12통, 정난 8통.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47통을 꺼는 동안에도 기태는 제가 왜 떠났는지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배 위에 두 손을 올렸죠. 아이가 발로 제 손바닥을 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문을 열자 기태가 서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고 면도도 하지 않은 턱이 거칠었죠. 어머니, 윤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친정엄마가 문틈을 좁히며 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만삭인 거 알면서 그 고생을 시키고 이제 와서 뭘 만나겠다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돌아가. 친정엄마가 문을 닫으려는데 저는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복도를 지나 현관까지 나갔죠. 친정엄마 뒤에 서서 기태를 마주봤습니다. 기태가 저를 보자마자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내가 말할게. 돌아와. 익숙한 말이었죠. 명절마다 시어머니와 부딪힐 때, 살림이 힘들다고 말할 때, 기태는 항상 같은 순서로 말했습니다. 잘못했다, 말해볼게, 돌아와.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이번엔 사과로 안 돼. 저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친정엄마가 문을 닫았고 기태가 문 밖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발소리가 멀어졌죠.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전화를 받았죠. 사과가 올 줄 알았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줬어. 칠순의 며느리가 도망을 쳐. 시집 와서 그게 할 짓이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쏟아냈죠. 친척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내가 평생 이런 꼴을 당해본 적이 없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놓고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보며 녹음 버튼을 눌렀죠.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당장 와서 사과해. 어머니, 저는 만삭이었어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40명 잔치를 시키셨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한 것도 하고 살았다. 요즘 것들은 유난이야, 유난.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30분도 안 돼서 정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왜 그런 거야? 엄마가 창피해서 어떡해. 당장 와서 사과해. 친정엄마가 옆에서 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니니가 만삭인 사람한테 한 짓을 먼저 생각해라. 니네 엄마가 우리 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기나 해. 친정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란이 다시 걸었지만 친정엄마가 받지 않았죠. 시댁의 전화 공세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안방에 앉아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3년 동안의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위로 올려 읽었죠. 명절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이 집에서 나가. 이번 제사 네가 다 해. 정란이는 바쁘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했죠. 정란이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엄마 병원 데려다 드려. 나는 애들 때문에 안 돼. 언니가 해야지 며느리가. 나는 시집간 딸이야. 다 정리하고 나니 폴더 안에 캡처 파일이 30개가 넘었습니다. 이틀 뒤 친정엄마의 지인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죠.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3년치 문자 캡처, 마트에서 쓰러졌던 날 병원에 들른 기록, 의사의 절대 안정 소견서. 변호사 강태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사업체 서류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제 신분증 사본하고 공인인증서를 빌려간 적이 있거든요. 돌려받긴 했는데 그 뒤로 제 이름으로 뭔가 된 게 있는지 한 번도 확인을 못했어요. 강태은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금융 쪽으로 조회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더니 강태은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윤서 씨 이름으로 4천만 원짜리 대출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실행됐고 대출금이 바로 시댁사업체 계좌로 넘어갔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출 계약서. 손끝이 차가워졌죠. 제가 이걸 전혀 몰랐는데요. 연체 기록 같은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매달 이자를 본인 계좌에서 갚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윤서 씨한테 고지가 안 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강태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로 확인했는데 시댁사업체 장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매출 신고 금액이랑 실제 거래 내역이 안 맞아요. 이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나누기랑 위자료 받을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출권은 따로 경찰에 고소도 가능하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3년 동안 병원비 카드 하나 눈치 보며 썼는데 제 이름으로는 4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주며 의자를 빼주었죠. 힘들면 쉬어가도 돼. 천천히 해. 저는 젓가락을 들며 친정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거 끝까지 할 거야. 뱃속에서 아이가 세게 발길질했습니다. 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밥을 한 숟갈 떴죠. 2주 뒤 변호사를 통해 기태에게 이혼 의사를 공식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죠. 진짜 이혼까지 할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변호사한테 연락해. 윤서야, 생각 좀 해봐. 우리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기태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태에게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재산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하라고 지시했겠죠. 기태는 어머니의 말대로 합의 이혼을 거부했고 제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은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강태은 변호사가 전화로 그 내용을 전해주며 담담하게 말했죠.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재판으로 가면 됩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예정일이 코앞이었습니다. 낮에는 친정 엄마와 함께 아기 옷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변호사와 전화로 소송 준비를 했죠. 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고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매일 밤 제 허리에 핫팩을 대주며 옆에 앉아 있어줬죠.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을 자다가 배가 뭉치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죠.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왔습니다. 간격이 점점 좁아졌죠. 엄마. 친정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죠. 가방 어딨어? 병원 가자. 친정엄마가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들고 저를 부축해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통 간격을 세는 동안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12시간이 걸렸죠. 새벽 3시 47분 3.2kg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꽉 쥔 주먹, 세상에 나오자마자 힘차게 우는 소리. 저는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주었죠. 분만실 밖에서 친정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고 간호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이틀 뒤 기태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남편분이 오셨는데 들여보내도 되냐고 물었죠. 안 만날 거예요. 기태는 면회를 하지 못하고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다고 간호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죠. 내 손주를 내가 보겠다는데 왜 막아? 할머니가 손주를 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같이 오셨던 겁니다. 간호사 2명이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산모분이 면회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아이를 안은 채 복도 쪽 소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게 등을 토닥이며 눈을 감았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뒤 외출 시간을 이용해 강태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시댁사업체 쪽 조사가 끝났어요. 매출을 빼돌린 금액이 꽤 큽니다. 세금 신고 내역이랑 실제 돈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이혼 소송이랑 별개로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회계사무소에서 3년간 일한 경력 덕에 흐름이 읽혔죠. 빠져나간 돈의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무신고까지 하면 사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다 해주세요. 이혼 소송이랑 세무신고 둘 다요. 강태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댁에서는 칠순 망신 사건 이후 친척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져 있었죠. 만삭 며느리한테 40명 잔치를 시켰다더라. 며느리가 떠났는데 밥도 못 차렸다더라. 시어머니가 사촌 언니에게 전화해 다 거짓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달랐을 겁니다. 명자야,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만삭이 내한테 그걸 시키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분노를 기태에게 쏟아냈을 겁니다. 내 마누라 하나 관리를 못하니까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기태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으며 점점 지쳐갔겠죠. 산후조리원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작은 입으로 힘주어 빠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가득 찼죠. 소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고 저는 소은이의 볼을 손가락 끝으로 쓸어주었죠. 조리원에서 보내는 2주는 시댁에서 보낸 3년과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죠. 잠든 소은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지킬게.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친정엄마에게 소은이를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죠. 법정 안에서 기태와 마주쳤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이 2달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기태가 저를 한번 바라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려 강태은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은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죠.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만삭 상태에서 잔치 준비를 강요당한 정황이 담긴 문자들, 마트에서 쓰러진 날의 병원 기록, 의사의 절대 안정 소견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몰래 실행된 4천만 원 대출 서류. 기태 쪽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입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도운 것을 강제 노동처럼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태은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 낳는 게 유세냐? 나는 너 나이에 시아버지 환갑상 차리고 그 다음날 논에 나갔다. 얼른 차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기태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놓은 2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태은 변호사가 대출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4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돈은 곧바로 시댁 사업체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이자를 본인 계좌에서 갚아왔기 때문에 원고는 이 대출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기태 쪽 변호사가 일어섰죠. 이 대출은 가족 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태은 변호사가 서류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원고의 당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대출금이 원고 계좌에 들어온 당일 바로 시댁 사업체로 빠져나갔고 원고의 계좌에는 그 외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왜 시어머니가 3년간 이자를 본인 계좌에서 몰래 갚아왔겠습니까? 기태 쪽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안경 너머로 기태 쪽을 바라봤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태은 변호사와 나란히 걸어가는데 뒤에서 기태가 따라왔죠. 윤서야.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기태가 제 앞을 막아섰죠. 세무신고만 취하해줘. 제발. 어머니 사업체가 날아간다. 저는 기태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사업체 때문에 내 이름에 4천만 원 빚이 올라간 건 생각 안 해. 기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죠. 저는 기태를 돌아서 강태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들이 시댁 사업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변호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수년간 매출을 빼돌리고 허위로 경비 처리를 해온 내역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추징금이 수억 원에 달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격노했을 겁니다.
그년이 신고한 거야. 그년이. 정란에게 전화해서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겠지만 정란의 대답은 달랐겠죠. 엄마, 사업체 세금 문제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못해. 시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을 겁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만삭인 며느리에 대한 과도한 노동 강요, 그리고 동의 없는 대출 실행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태 쪽 변호사가 기태에게 합의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기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을 겁니다.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겠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왔고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6대 4로 정해졌죠. 제 이름으로 몰래 실행된 4천만 원 대출은 기태 쪽에서 갚아야 한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 마지막에 대출권에 대해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죠. 이혼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법원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에 친정엄마가 소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친정엄마 품에서 팔을 뻗으며 옹알이를 했죠. 저는 계단을 내려가 소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끝났어, 엄마. 친정엄마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저는 소은이를 안고 친정엄마와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친정엄마 집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어 소은이와 둘이 살기 시작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보증금을 넣고 나니 당장의 생활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 회계사무소에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기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격리 일을 찾았죠. 중소기업 두 곳의 장부 정리와 전표 처리를 맡았습니다. 소은이가 잠든 밤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들을 정리했죠. 키보드 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우는 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소은이를 안고 친정엄마 집에 데려다주고 일을 마치면 저녁에 데리러 갔죠. 친정엄마가 매일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은이가 혼자 뒤집기 했다. 진짜 엄마 못 봤는데 내일은 볼 수 있을 거야. 자꾸 하더라. 셋이 밥을 먹는 저녁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죠. 시댁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왔습니다. 친정엄마의 지인을 통해 또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조금씩 전해졌죠.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자재 유통회사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죠. 남은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란이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중 일부가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산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기 몫을 달라고 나섰다고 했죠. 기태는 누나가 결혼할 때 다 받았지 않느냐며 맞섰다고 하고요. 결국 남매가 서로 변호사를 세워 법정 싸움까지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 싸움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정란도 기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했죠. 정란은 사업을 말아먹은 건 엄마 탓이라고 했고 기태는 누나도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다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가족이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었던 거죠. 이혼 후 8개월쯤 지났을 때 기태가 직장 후배와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기태가 재혼했다더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는 소은이 이유식 그릇에 담긴 당근을 으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괜찮아. 응, 소은아, 입 벌려. 소은이가 입을 벌리고 숟가락을 받았죠. 기태의 재혼 소식에 가슴이 뛰거나 눈물이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당근을 한 숟갈 더 으깨서 소은이 입에 넣어 주었죠. 기태의 새 아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소식을 전해준 사람 말로는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에게도 예전과 똑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버릇이 없다. 음식간이 안 맞는다.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석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새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죠. 나가면서 남긴 말이 동네에 퍼졌다고 합니다. 전 아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도 저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재혼에 실패한 뒤 기태는 술에 기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고 시어머니에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다고 전화로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와도 사실상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정나는 기태와의 재산 다툼에서 일부 이겨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 지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돈을 손에 쥔 뒤에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고 하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버림받은 채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이 하나씩 전해질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소은이의 첫 이유식을 만들었고 소은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뗀 날 영상을 찍어 친정엄마에게 보냈죠. 엄마 소은이 봐. 혼자 걸었어. 어머 세상에. 우리 소은이 잘한다. 주말이면 친정엄마와 소은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은이가 잔디밭 위에서 뒤뚱거리며 걷고 친정엄마가 뒤에서 팔을 벌리고 따라가고 저는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 바라봤죠. 어느 날 저녁 기태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누나는 연락이 안 돼. 보증인이 필요한데 나 말고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기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소은이가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두드리고 있었죠. 소은아, 밥 먹자. 소은이가 숟가락을 높이 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소은이 앞에 저녁 그릇을 놓아주고 맞은편에 앉았죠. 3년이 지났습니다. 35이 되었고 재택으로 시작한 격리일이 경력으로 자리를 잡아 회계관리팀장이 되었죠. 4살이 된 소은이는 친정엄마 집 근처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소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소은이를 데리러 가서 친정엄마 집에 들렀죠.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고 저는 그 반복이 좋았습니다. 시댁 소식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과일 매대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윤서 씨. 고개를 돌리니 기태의 외사촌 형수였습니다. 칠순 잔치 그날 만삭인 사람한테 이걸 시킨 거냐고 물었던 분이었죠. 형수가 장바구니를 옆으로 밀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 네, 형수님. 잘 지내요. 아기는 많이 컸겠다. 네, 벌써 4살이에요. 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댁 소식 들었어? 아니요. 전혀 못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어. 혼자 집에서 버티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형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죠. 기태는 지방으로 내려갔대. 서울에서 회사도 그만두고 혼자 산다더라. 정란이는 재산 정리하고 나서 연락을 아예 끊었대. 시어머니한테도 기태한테도. 저는 형수의 말을 들으며 사과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를 간 동네 소식을 듣는 것 같았죠. 한때 제가 살았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런 연결도 남아있지 않은 먼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형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형수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장바구니를 밀며 매대로 돌아갔습니다. 소은이가 좋아하는 딸기가 제철이라 한 팩 더 집어넣었죠. 며칠 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소은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친정 엄마가 보내준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죠. 소은이가 숟가락으로 두부를 건져 올리다가 국물을 흘리고 저는 휴지로 식탁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죠. 스팸인가 싶어 화면을 바라보다가 지역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형수에게 들었던 요양원이 있는 그 지역의 번호였죠. 전화벨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화면을 내려다봤죠. 시어머니의 전화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년 전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이 떠올랐죠. 그보다 더 전 새벽 2시에 만삭의 배를 안고 현관문을 닫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애 낳는 게 유세냐, 그 고함이 좁은 아파트 복도를 울리던 밤. 기억은 떠올랐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지도 얼굴이 달아오르지도 않았죠. 그 기억들에 더 이상 무게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누구야? 소은이가 숟가락을 들고 저를 올려다봤죠. 아무도 아니야. 웃으며 소은이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전화는 그 뒤로 2번 더 울리다가 끊어졌죠. 다시 걸려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번호를 저장하지도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번호가 제 하루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필요 없었죠. 저녁을 먹고 소은이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소은이를 앉히고 머리를 감겨주었죠. 소은이가 거품을 2손에 올려 후 하고 불었습니다. 엄마 봐, 눈 온다. 그러네. 소은이가 눈을 만들었네. 이를 닦이고 잠옷을 입힌 뒤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소은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펼쳐 읽어주었죠. 토끼가 숲속에서 할머니를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은이가 책 속 할머니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죠. 엄마, 나도 할머니 있어. 저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소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지만 금방 대답했죠. 응, 점순 할머니 있잖아. 내일도 할머니 만나러 가자. 응. 소은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소은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고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소은이가 잠든 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죠.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모르는 번호에 부재중 전화 3통이 찍혀 있었죠. 화면을 몇 초간 바라봤습니다. 잠금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소은이 어린이집 간식에 넣어줄 과일을 꺼냈죠.
도마 위에 사과를 올리고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얇게 돌려벗기는 소리만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 사람이 제 전화기에서 이름 없는 번호가 되고 제 하루에서 아무런 무게도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사과를 예쁘게 잘라 그릇에 담고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부엌 불을 껐죠.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일을 하고 저녁에 셋이 밥을 먹겠죠. 평범한 하루. 저는 그 평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방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만삭의 몸으로 40명분 잔치상을 차리던 며느리는 이제 4살 딸의 입가에 묻은 파풀을 닦아주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체면이 전부였던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전화기를 들었지만 그 번호는 더 이상 받아지지 않았죠. 윤서 씨에게 가장 큰 복수는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기에서 이름 없는 모르는 번호가 되고 하루에서 아무런 무게도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하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윤서 씨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